3. 역을 떠날 때는 막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고 거리는 아직 텅 비어 있었다. 거리들은 어느 주거지역 옆으로 비스듬히 나 있었고 건물들의 전면은 보기 흉한 회칠 자국으로 더럽게 얼룩져 있었다. 날은 추웠고 역 앞 광장에는 택시기사 몇이 오들오들 떨며 서 있었다. 그들은 외투 주머니 깊숙이 손을 집어넣고 있었다. 푸른 책 모자를 눌러쓴 네댓 명이 잠시 눈을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같은 줄에 묶인 인형처럼 똑같이 움직였다. 잠시 동안 나를 쳐다보던 그들의 시선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 역의 입구 쪽을 향했다. 이 시간 이 거리에는 창녀 하나 얼씬되지 않았다. 서서히 몸을 돌리자 역 앞 시계의 큰 바늘이 굴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6시 15분 전이었다. 나는 오른쪽에 커다란 건물이 있는 거리로 접어들어 진열장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이 근처 어딘가에 문을 연 카페나 술집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 가게들 중 하나라도 분명히 열려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류의 가게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미지근한 커피나 군대적 맛이 나는 밋밋하게 데운 수프를 파는 대기실에 가느니 거기 가는 편이 더 낫다. 나는 외투 깃을 세우고 꼼꼼하게 양끝을 여미고는 바지와 외투에 거무스름하게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어제 저녁 나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밤 1시쯤 역으로 가서 가끔 내게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막스를 찾아갔다. 나는 그를 전쟁덕에 알게 되었다. 막스는 수화물 보관소에서 일했는데 거기 가면 한가운데 난방용 라디에이터가 있고 그 주위에는 의자 하나가 떠받치고 있는 나무 판자가 있었다. 짐꾼, 보관소 일꾼, 엘리베이터 보이 등 역의 맨 아래층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거기서 휴식을 취했다. 나무 판자는 사이가 충분히 넓게 벌어져 있어서 내가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다. 아래쪽의 넓은 자리는 컴컴하지만 따뜻하다. 그곳에 몸을 누우면 안심이 되고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빗속에 알코올이 돌아다니고 기차가 들고 나면 내는 둔탁한 굉음, 위쪽에서 쿵쿵거리는 짐수레 소리,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윙윙대는 소리가 들리고 어두움 속에서 더욱 막연하게 들리는 이런 소음들 때문에 나는 금세 잠이 든다. 캐태와 아이들 생각이 나면 나는 가끔 그 아래에서 울기도 한다. 술꾼의 눈물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다. 나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그저 고통이라 부르고 싶은 무언가를 느낀다. 나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술을 마셨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 모양이다. 사람들은 날 보고 저 사람은 전쟁에 나갔다 왔다 하고 말하면서 내 심각한 도덕적 상태를 관대하게 보아준다. 나는 어느 카페의 쇼윈도 앞에서 할 수 있는 한 꼼꼼하게 몸단장을 했다. 거울이 생크림 케이크와 초콜릿을 바른 플로렌스 케이크가 내 옆으로 굴러떨어지는 상상의 볼린 레인을 비추듯 나의 섬세하고 조그만 모습을 뒤편에 수없이 비춰주었다.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곳에서 보았는데 그 조그만 남자는 혼란스러운 몸짓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바지를 추어 올리고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과자들 사이로 굴러가는 것 같았다. 나는 담배 가게와 꽃가게, 직물 가게를 지나 어슬렁거리며 계속 천천히 걸어갔다. 직물 가게의 창가에는 인형들이 위선적인 낙관론자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의 나무로 된 가게만 있을 것 같은 거리가 오른쪽으로 가지를 치고 있었다. 거리 모퉁이에는 드로기스트를 환영합니다. 드로기스트는 특별한 양성 교육을 받고 처방이 필요 없는 약, 화학제품, 치약, 화장품, 세제 등을 파는 상점의 주인이나 전문을 가리킨다고 그랬네요. 드로기스트를 환영합니다. 라는 글귀가 적힌 희고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가게들은 폐허 속에 지어져 있었고 전면이 몽땅 타버리고 무너져 내린 건물들 사이에서 납작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가게들도 담배 가게와 직물 가게, 신문 가판대였다. 마침내 어느 간이식당을 찾아가 보니 문이 닫혀 있었다. 손잡이를 들컹거리며 흔들고 나서 몸을 돌리는데 마침내 불빛이 보였다. 거리를 지나 불빛을 따라가 보니 성당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다. 높다란 고딕식 창문은 임시 변통으로 거친 돌로 메워져 있었고 보기 흉한 담벼락 한가운데는 욕실에서 떼어온 듯한 누릿하게 칠해진 조그만 창문짝이 끼워져 있었다. 4개의 조그만 유리창에는 희미하고 누르스름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저 안은 아주 어쩌면 따뜻할지도 몰라. 나는 군데군데 허물어진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문은 온전한 것 같았고 손잡이는 가죽으로 쌓여 있었다.
성당 안이지만 따뜻하지는 않았다. 모자를 벗어들고 의자들 사이를 지나 앞을 향해 천천히 살금살금 걸어가다 보니 마침내 잘 보수된 성당의 측면에서 촛불이 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안쪽이 바깥쪽보다 더 춥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나는 계속 걸어 들어갔다. 외풍 때문이었다. 구석마다 외풍이 있었다. 한쪽 벽은 돌멩이로 메우지 않고 플라스틱 판을 대충 이어 세워놓았다. 플라스틱 판에서 접착제가 새어 나와 있었고 판들은 하나하나 갈라져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접착제가 흘러 지저분한 자리가 축축해져 있었다. 나는 머뭇거리며 어느 기둥 옆에 멈추어 섰다. 석조 재단 옆 두 창문 사이, 두 촛불 사이에 흰옷을 입은 신부가 서 있었다. 그는 양손을 들어 올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의 등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걸어가 주위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부는 잠시 동안 혼자 미사 경본을 펼치고 파리한 두 손을 든 채 등을 떨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곧 흔들리는 촛불 아래 어두침침한 곳에 어느 소녀의 금발머리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허리를 앞쪽으로 아주 깊숙이 숙이고 있어 긴 머리카락이 두 가닥으로 똑같이 갈라져 등 위로 흘러내려가 있었다. 소녀의 옆에서 한 소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몸을 이리저리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불빛이 어선하게 비쳤지만 옆모습에서 부어오른 눈꺼풀과 멍하니 벌어진 입을 알아볼 수 있었다. 눈꺼풀은 붉으려하고 염증이 있고 뺨은 두툼하며 입술은 이상하게 위로 젖혀져 있었다. 그리고 이 바보 소녀는 눈을 감고 있는 짧은 순간에도 놀랄 정도로 자극적인 경멸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제 몸을 움직인 신부를 보니 무뚝뚝하고 창백한 농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서 있는 기둥 쪽을 바라본 후 들어 올린 두 손을 모았다가 다시 떼고는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런 다음 몸을 돌려 석조 재단위로 구부렸다가 갑자기 획 하고 몸을 돌려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엄숙하게 소녀와 바보 소년을 축복해 주었다. 나는 성당 안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나 자신이 그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신부는 다시 재단 쪽으로 몸을 돌리고 모자를 쓴 다음 이제 성배를 들고는 오른쪽 양초를 불어서 껐다. 그는 천천히 주 재단 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무릎을 굽히고 성당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문의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 후 나는 불빛 속에서 잠시 소녀를 바라보았다.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굽히고 왼쪽의 촛불을 끄기 위해 계단을 올라갈 때 몹시 부드러운 옆 얼굴과 진실한 소박성이 엿보였다. 그렇게 부드럽고 노란 불빛을 받으며 서 있는 소녀의 모습이란 정말 아름다웠다. 얼굴이 해맑은 소녀는 날씬하고 키가 컸다. 입을 뾰족하게 하고 불을 끄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었다. 불이 꺼지자 소녀와 소년도 이제 어두움 속에 잠겼다. 그러다 벽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창문 위에서 회색 빛이 비쳐들자 다시 소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소녀는 내 곁을 지나며 나를 살피듯 흘낏 바라보고 이내 찬찬히 쳐다보며 밖으로 나갔는데 그녀의 머리 동작과 목덜미의 움직임이 다시금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름다운 소녀였다. 나는 소녀의 뒤를 따라갔다. 소녀는 문 옆에서 다시 무릎을 굽히고 소리내어 문을 열고는 뒤에 있는 바보 아이를 끌어당겼다. 나는 소녀의 뒤를 따라갔다. 소녀는 가게와 부서진 차례밖에 없는 역 반대편의 황량한 길로 접어들었고 나는 소녀가 몇 번이나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바라보았다. 몸매가 날씬했지만 그의 야윈 편이라 할 수 있고 나이는 많아봤자 18이나 19밖에 안 되어 보이는 소녀는 힘들지만 참을성 있게 바보 아이를 데리고 갔다. 이제 더 많은 집이 나타났고 가게는 가끔씩 보일 뿐이었으며 전차 선로가 몇 개 놓여 있었다. 나는 이곳에 자주 오진 않지만 이쪽 구역을 알고 있었다. 전차에 착오가 있는 모양이었다. 잘못 보수한 불구스름한 담벼락 뒤로 삐걱거리는 전차 소리가 들렸고 어스름 속에서 용접기가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보였으며 강철로 된 산소통에서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벽을 바라보느라 소녀가 멈춰 선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제 소녀와 무척 가까운 곳에 와 있었다. 소녀는 어떤 가게 앞에 서서 이리저리 뒤적이며 열쇠 구르미를 찾았다. 멍청한 아이는 온통 희꾸무리한 잿빛 하늘을 쳐다보았다. 소녀는 다시 내 쪽을 바라보았고 나는 소녀가 문을 열기 시작한 가게가 간이 식당이란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소녀의 곁을 지나가며 잠시 머뭇거렸다. 어느새 소녀가 문을 열었다. 안쪽에는 흐릿한 어두움 속에서 의자, 카운터, 우중충한 은색을 띤 커피 머신이 보였다.
주발 모양의 차가운 케이크에서는 곰팡내가 풍겼다. 때가 낀 유리창 뒤의 으스름 속에는 2개의 접시 위에 비프 스테이트가 쌓여 있었고 차가운 크틀릿, 녹색을 띤 커다란 유리병이 보였는데 병에 담긴 식초 속에 오이가 둥둥 떠 있었다. 내가 발길을 멈추자 소녀가 나를 쳐다보았다. 소녀가 함석으로 된 덧문을 떼어냈고 나는 소녀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실례지만 지금 문을 여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네.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 내 옆을 지나 마지막 덧문을 안으로 들여놓았다. 그녀가 그 덧문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덧문을 떼어냈는데도 소녀는 다시 되돌아와 나를 쳐다보았다. 들어가도 될까요? 내가 물었다. 물론이에요. 근데 아주 추워요. 소녀가 말했다. 아, 그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소녀가 불을 켜었고 실내가 밝아지자 놀랍게도 모든 것이 깨끗해 보였다. 이상한 날씨예요. 소녀가 말했다. 9월인데 낮에는 다시 더워지겠지만 지금은 으슬으슬 춥네요. 그래요. 이상한 날씨네요. 아침이라 추워요. 지금 불을 좀 피울게요. 소녀가 말했다. 소녀의 목소리는 밝고 약간 거칠했지만 나는 소녀가 당황해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고 카운터 옆의 벽 가로 가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은 색색의 담배 광고지로 도배된 나무 판자로 되어 있었다. 광고지에는 가슴이 깊이 파인 옷을 입은 숙녀들에게 담배값을 내밀며 유혹하듯 희죽거리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세련돼 보이는 남자들이 그려져 있었다. 한편 숙녀들은 한 손으로 샴페인 병의 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한 손에는 올가미, 다른 손에는 담배를 진 카우보이들은 말을 타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말도 안 되게 크고 푸른 담배 연기의 구름을 끌어당기고 있었는데 그 연기 구멍은 비단 깃발처럼 대평원의 지평선 끝까지 닿아 있었다. 바보 아이는 난로가에 웅크리고 앉아 추위에 가볍게 몸을 떨고 있었다. 아이가 막대 사탕을 입에 물고 새빨간 사탕을 계속 쪽쪽 빨고 있는 동안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탕물이 입 양 끝에서 조금씩 가늘게 흘러내렸다. 소녀는 난로 뚜껑을 들어올리고 신문을 구겨 던져 넣었다. 그런다 나무와 쪼개탄 덩어리를 재어넣고 성냥개 위에 불을 붙여 난로의 녹슨 주둥이에 갖다 댔다. 자리에 좀 앉으세요. 소녀가 내게 말했다. 아, 고맙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지만 자리에 앉지는 않았다. 나는 추워서 난로가에 서 있고 싶었다. 바보 녀석을 보니 속이 좀 메석거렸고 식어버린 싸구려 음식 냄새도 났지만 커피며 버터버른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눈처럼 흰 소녀의 목덜미를 바라보았고 불이 잘 타는지 보려고 허리를 깊숙이 굽히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 동작을 눈여겨보았다. 처음에는 짙은 연기만 나오다가 마지막 바작바작 불이 붙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에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가 났고 연기는 줄어들었다. 그러는 내내 소녀는 내 발치에 쪼그리고 앉아 지저분한 손가락으로 난로의 주둥이를 흔들었고 입김을 불어넣기 위해 가끔 더 깊숙이 허리를 구부렸다. 그럴 때면 그 목덜미가 훤히 드러났고 어린애 같은 하얀 등이 보였다. 갑자기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게 빙그레 미소 짓고 카운터 뒤로 갔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손을 씻고는 커피 머신에 플러그를 꽂았다. 나는 난로가 있는 곳으로 가서 꼬리가 달린 뚜껑을 들어올렸다. 나무에 불이 붙었고 어느새 조개탄에도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따뜻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커피 머신이 작동하는 걸 보니 식욕이 느껴졌다. 나는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언제나 커피가 당기고 식욕이 왕성해진다. 하지만 껍질이 쭈글쭈글한 차가운 소시지와 샐러드가 담긴 접시를 보니 속이 좀 메석거렸다. 소녀는 빈병이 가득 든 함석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바보 녀석과 단둘이 있으려니 왠지 화가 났다. 그 아이는 나를 본 척도 하지 않았는데 웅크리고 앉아 스스로에게 또치된 채 막대 사탕을 쪽쪽 빠는 그 역겨운 모습이 내 화를 돋웠다. 나는 피우던 담배를 내 던져버렸다. 문이 열렸고 소녀 대신 조금 전에 미사를 집전한 신부가 나타나 깜짝 놀랐다. 농부 같은 얼굴이 둥글고 창백한 그는 이제 아주 깨끗한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좋은 아침, 그가 말했다. 카운터 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자 그의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좋은 아침, 나는 그의 인사에 답하면서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내가 들렀던 성당이 지벤 슈메르츠 마리아 성당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나는 이 신부의 신상을 잘 알고 있었다.
성적은 보통이었고 설교는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목은 너무 쉬어 있었다. 전쟁 중에 영웅적 행위라고는 전혀 보이지 못했다. 영웅이나 저항운동가도 못 되었고 가슴에 훈장 하나 따라보지 못했으며 보이지 않는 순교의 왕관도 써보지 못했다. 심지어 소등시간 위반이라는 극히 평범한 군기 위반이 그의 서류를 꼴사납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기묘한 여성 편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물론 플라토닉한 종류에 속했고 정신적인 애정관계의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교구 당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지벤 슈메르체 마리의 성당의 이 신부는 교구장이 4+의 가능성이 있는 3- 신부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칭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이 신부가 당황해하며 너무나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내는 바람에 나로서는 난처한 기분이었다. 나는 두 번째 담배에 불을 붙이고 또 한 번 아침 인사를 하면서 이 평범한 얼굴을 지나쳐 버리려고 했다. 그들의 검은 제복과 함께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순진한 자신감과 순진한 불안감을 볼 때마다 나는 내 아이들에 대해서도 느끼는 분노와 동정이 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 신부는 카운터 위 유리판에다 이 마르크 동전을 이리저리 신경질적으로 굴리며 찔렁찔렁 소리를 냈다. 문이 열리고 소녀가 들어오자 환한 홍조가 그의 목에서 얼굴로 번져갔다. 아, 그냥 담배나 사려고. 그가 조급하게 말했다. 나는 그가 짧고 흰 손으로 커틀릿이 있는 곳을 지나 조심스럽게 담배를 집어 올리는 것을, 빨간 포장을 벗기고 나서 동전을 카운터 위에 던진 후 그의 알아들을 수 없는 조그만 소리로 아침 인사를 하고는 다시 급히 가게를 빠져나가는 것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소녀는 말없이 그를 떠나보내면서 팔에 안고 있던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가꾸은 노릇스름한 빵을 보자 군침이 돌았다. 입안에 고인 미지근한 침을 억지로 삼키고 담배를 비벼 끄고는 앉을 자리를 찾아보았다. 이제 함성난로는 얼마간의 조개탄 연기로 둘러싸인 채 맹렬한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나는 위에서 신물이 넘어오는 듯한 가벼운 메스꺼움을 느꼈다. 밖에서는 차고를 떠나는 전차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커브를 돌았고 먼지가 하얗게 뒤덮인 기차들이 거리를 지나갔다. 구불구불한 열차의 행렬이 멈출 듯 멀어져갔고 열차의 비명소리는 실뭉치가 풀리듯 한 중심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점차 잦아들었다. 커피 머신에서 부글거리며 물 끓는 소리가 났고 바보 아이는 불거스름한 사탕의 얇고 투명한 층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막대를 이리저리 빨고 있었다. 커피요? 소녀가 카운터에서 내게 물어왔다. 커피 드시겠어요? 네, 주세요. 나는 재빨리 말했다. 내 목소리의 톤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소녀는 차분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나에게 돌리고 빙그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받침 접시에 커피를 받치고 커피 머신의 꼭지 아래로 밀어 넣었다. 소녀는 커피 가루가 들어있는 함석 깡통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소녀가 숟가락을 집어들자 근사한 커피 향이 내 자리까지 밀려왔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내게 물었다. 얼마나 몇 잔이나 드릴까요? 나는 주머니에서 급히 돈을 꺼내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동전을 재빨리 포개 세웠다. 그리고 한 번 더 주머니를 뒤져보고 빠짐없이 돈을 헤아린 다음 그녀에게 말했다. 세 잔은 되어야겠습니다. 세 잔. 그녀는 내 말을 따라하고는 다시 빙그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럼 작은 주전자로 드릴게요. 그게 더 싸거든요. 나는 그녀가 4번 숟가락 가득 커피 가루를 담아 니켈 뚜껑을 열고 집어넣는 것을, 뚜껑을 밀어서 닫은 다음 찻잔을 빼내고 차 주전자를 밑에 받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녀가 커피 머신의 꼭지를 가만히 돌리자 칙 하며 물이 끓어올랐다. 김이 식 소리를 내며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짙은 갈색의 액체가 주전자 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보였다. 내 가슴은 조용히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가끔 나는 죽음을 이성의 삶에서 저성의 삶으로 변화하는 순간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 순간 내게 남아있게 될 것을 상상해 본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 고해실에서 본 신부의 빛나는 귀, 듣기 좋은 전례의 선율로 가득 찬 어스름한 성당에서 갖는 몇 차례의 차분한 미사, 아이들이 따뜻한 장밋빛 피부, 내 피 속을 돌아다니는 알코올, 아침 식사, 몇 번의 아침 식사, 그리고 커피 머신의 꼭지를 돌리는 소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나는 그녀도 남아있게 될 것임을 알았다. 나는 외투 단추를 풀고 모자를 빈 의자 위로 던졌다. 빵도 좀 주시겠어요? 나는 물었다. 갖고 온 건가요?
물론이죠. 소녀가 대답했다. 몇 개나 드릴까요? 지금 막 갖고 온 거예요. 4개요. 내가 말했다. 버터도요. 네, 몇 개나요? 50g. 소녀는 바구니에서 빵을 꺼내 접시 위에 올려놓고 500g짜리 버터를 칼로 자르기 시작했다. 저울이 없어서 그런데 좀 더 많아도 되죠? 8분의 1점? 그럼 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요. 내가 말했다. 소녀가 빵 옆에 놓인 버터는 분명 8분의 1보다 많아 보였다. 그녀가 포장해서 잘라낸 4분의 1짜리 버터 4개 가운데서 가장 컸으니 말이다. 소녀는 버터에서 조심스럽게 종이를 떼어내고 쟁반을 들고 나에게로 왔다. 한 손으로 냅킨을 펴려고 했기 때문에 그녀는 바로 내 얼굴 앞에서 쟁반을 움직였다. 나는 냅킨을 펴면서 그녀를 도와주었다. 그녀의 손에서 문득 향긋한 냄새가 났다. 자, 드세요. 소녀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커피를 따르고 설탕을 넣어 저은 다음 마셨다. 커피는 뜨겁고 무척 맛이 좋았다. 내 아내만이 그런 커피를 끓일 수 있지만 집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일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런 맛 좋은 커피를 마시지 않은 지 얼마나 됐는지 한참 생각해 보아야 했다. 잇따라 몇 모금을 꿀꺽 마시자 금방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았다. 최고예요. 나는 소녀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좋네요. 커피 맛이요. 그녀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불현듯 내가 그녀를 쳐다보는 걸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유쾌하고 차분해졌다. 내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아니요, 맛있어요. 얼마 후 함석 통 안에서 빈병이 덜끄덕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유가 가득 든 병들을 가지고 우유장수가 들어왔다. 소녀는 하얀 손가락으로 차분히 우유, 코코아, 요구르트, 생크림의 술을 채웠다. 가게 안은 따뜻해져 있었다. 바보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다 빨아먹은 나무 막대를 입에 물고 다시 모두 제대로 시작하는 추추 차차 초추 같은 어떤 멜로디를 담고 있는 듯한 토막토막 끊어진 음을 간간히 내뱉고 있었다. 거칠고 은밀한 리듬이 웅얼거리는 입소리를 채우고 있었다. 소녀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면 바보 아이는 희죽희죽 웃는 표정을 지었다. 전차 수리공이 들어와 눈에 선 보안용 안경을 벗고 자리에 앉아 빨대로 병에 든 우유를 마셨다. 나는 그들의 작업복에 도시의 문장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바깥은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길게 줄지어 늘어섰던 전차는 다니지 않았고 하얀 먼지를 뒤집어선 열차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규칙적으로 지나갔다. 나는 아내 캐테를 생각하며 그녀와 함께 저녁을 보낼 날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그 전에 돈을 마련해 방을 빌려야 했다. 돈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내게 돈을 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도시, 인구 30만이 사는 이 도시에서 부탁하는 즉시 돈을 내줄 사람이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부탁을 하기가 비교적 쉬운 사람을 몇 명 알고 있었다. 방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쩌면 호텔에 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커피를 다 마셨을 때는 7시쯤 되었을 것이다. 가게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수염이 덥수룩한 지쳐 보이는 상위 군인이 미소를 띠고 다리를 쩔뚝거리며 가게로 들어와 난로 앞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는 신문지에 샀던 치즈빵을 꺼내 바보 아이에게 먹으라고 주었다. 소녀는 손에 걸레를 들고 차분히 돈을 받고 내주면서 미소를 띠고 인사하며 앞에 서 있었다. 커피 머신의 레버를 조작하고 병을 뜨거운 물에서 꺼내 수건으로 닦기도 했다. 몇 분 동안 성미급한 사람들이 카운터 주위로 몰려들었지만 소녀는 그리 힘들지 않은 듯 그 모든 일을 수월하게 처리했다. 뜨거운 우유, 차가운 카카오, 따뜻한 카카오를 내주었고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김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게 하면서 흐릿해 보이는 유리병에서 나무 집게로 오이를 건져냈다. 갑자기 가게 안이 텅 비었다. 얼굴색이 누르스름한 뚱뚱한 젊은이만이 한 손에는 오이를, 다른 손에는 차가운 커틀릿을 들고 아직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그는 2가지를 금방 먹어 치워버리고 담뱃불을 붙인 후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넣어다니는 돈을 주섬주섬 찾았다. 약간 구겨진 그의 새 양복과 넥타이를 보고 나는 오늘이 공휴일이며 일요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이어서 일요일에는 돈을 마련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젊은 친구도 자리를 떠서 바보 아이의 입에 끈기 있게 계속 치즈빵을 넣어주는 수염이 덥수룩한 상위군인만 남아있었다. 그는 그러면서 추추 차차 초추 소리를 나지막하게 따라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거칠고도 매혹적인 리듬이 충만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빵 조각을 씹어 삼키는 바보 아이를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소녀는 가게 벽에 몸을 기대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커다란 통에 든 뜨거운 우유를 마셨고 천천히 마른 빵을 뜯어먹었다. 이제 가게 안은 조용하고 평온해졌다. 그때 나는 속에서 울컥 화가 치미는 것을 느꼈다. 계산해 주세요. 나는 급히 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위군인이 차가운 눈초리로 나를 유심히 살펴보자 수치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바보 아이도 내게로 눈길을 돌렸지만 희미해지는 연한 푸른색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나를 스쳐 지나갔다. 소녀가 침묵을 깨뜨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빠, 그만 주세요. 델은 하르트는 충분히 먹은 것 같아요. 소녀는 내가 준 지폐를 받아주고 그것을 탁자 밑의 시가 상자에 던져 넣고는 천천히 동전을 세어 유리판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유리판 위로 팁을 밀어주자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나지막이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우유를 마시려고 통을 입에 갖다 댔다. 환한 햇빛 속에서도 그녀는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밖으로 나오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몇 시간이고 그곳에 앉아 기다리고 싶었다. 나는 세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그대로 서 있다가 마음을 다잡고 나지막한 소리로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문 앞에서는 흰 셔츠를 입은 두 젊은이가 현수막을 말아 올려 두 개의 나무막대에 고정시키고 있었다. 길가에는 사방에 꽃이 피고 있었다. 나는 현수막이 완전히 피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흰 바탕에 쓰인 붉은 글씨를 읽었다. 우리 신부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돈을 마련해 밤을 보낼 방을 구하기 위해 천천히 시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4. 물통에 물을 가득 받기 위해 수도꼭지로 가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된다. 인생의 쓴맛을 두루 겪은 마른 여자. 머리숱은 아직 많고 관자놀이 부분만 약간 희끗희끗해서 금발에 은빛을 보태준다. 그것은 두 아이 때문에 겪은 고생의 흔적을 말해주는 아주 미미한 표시일 뿐이다. 내 고의 신부는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 애들은 막내 프란츠 나이였을 때 침대에서 막 일어나 내게 말을 걸려고 했었다. 그 애들은 꽃이 핀 풀밭에서 놀아본 적이 없지만 가끔 내 눈에는 애들이 꽃이 핀 풀밭에서 노는 모습이 보인다. 내가 느끼는 고통은 어떤 안도감, 두 아이가 삶으로부터 보호받았다는 안도감과 뒤섞여 있다. 그렇지만 나는 상상 속의 두 아이가 해마다 거의 달마다 자라며 변하는 것을 본다. 그 애들의 모습은 내 아이들이 자랄 때의 모습과 똑같아 보인다. 내 얼굴 뒤의 거울 속에 서서 내게 손짓하는 이 또 다른 두 아이의 눈동자에는 내가 이용하지 않지만 알고 있는 지혜가 깃들어 있다. 희미한 은빛을 받으며 거울의 가장 깊은 곳에 서서 고통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이 두 아이의 눈동자에서 나는 인내, 무한한 인내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참을성이 없고 아이들이 만류하기 시작하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주 천천히 내 물통이 채워진다. 꾸르륵하며 떨어지는 물소리가 맑아지고 점점 더 맑아지고 위협적일 만큼 가늘어지자마자 매일 씨름해야 하는 양철통이 가득 채워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내 눈은 거울의 뒤쪽에서 원래 방향으로 되돌아와 1초가량 내 얼굴에 머문다. 몸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광대뼈가 약간 튀어나오고 창백하던 얼굴이 누르스름해진다. 나는 오늘 밤에 립스틱의 색을 바꾸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아마도 더 연한 붉은색을 써야겠지. 이 물통 손잡이를 벌써 수천 번은 잡지 않았나 싶다. 이제 다시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나는 보지 않고 소리만 듣고도 물통이 가득 찬 것을 알고 수도꼭지를 잠근다. 갑자기 손을 뻗쳐 손잡이를 움켜쥐려는데 팔 근육이 뻣뻣해진다. 나는 불끈 힘을 써서 양동이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나는 프란츠가 자는지 확인하려고 합판으로 막아놓은 조그만 옆방 문 쪽으로 귀를 기울인다. 그러고 나서 더러움과의 투쟁을 시작한다. 언젠가 내가 더러움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약간 미룬다. 거울을 보지 않고 머리를 빗고 아침 먹은 그릇을 치운 다음 옷장 안 기도수와 커피통 사이에 놓아둔 반쯤 남은 담배꽁초를 집어들고 불을 붙인다. 옆방 사람들이 일어난 모양이다. 얇은 벽을 통해 가스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 아침부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듣기 싫은 목소리들이 대화를 시작한다. 남자는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지
그가 계속 중얼거리는 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다. 여자가 하는 말은 이 방을 향해 이야기할 때만 알아들을 수 있다. 지난 일요일에 8개의 진짜 새 고물을 가져오든지 언제 돈이 생길지. 갑자기 여자가 우리 거기 가요 라고 하는 게 들리는 것으로 봐서 남자가 여자에게 영화 프로그램을 읽어준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외출하여 영화관에 술집에 갈 것이다. 프레드와 약속한 것이 살짝 후회되기 시작한다. 오늘 저녁에 적어도 우리 옆방은 조용할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프레드는 이미 밖에 나가 있고 아마 방이나 돈을 구하러 다닐 것이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약속은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내 담배도 다 떨어졌다. 장롱을 조금만 움직여도 그동안 회칠한 벽에서 떨어진 파편들이 잘게 부서져 나온다. 가루 형태의 마른 석회 덩어리가 장롱 다리 사이로 우수수 떨어져 방바닥 위로 재빨리 퍼진다. 그리고 작은 움직임에도 잘게 부서지기 시작한다. 때로는 큰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온 틈새는 금세 크게 벌어진다. 장롱을 조금만 움직여도 장롱 뒤쪽에 붙어있던 것들이 굴러떨어지면서 은은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이 난다. 석회 구름이 떨어지는 날이면 나는 특별한 싸움을 치러야 한다. 방에 있는 모든 물건에 먼지가 쌓이고 미세한 석회 가루가 덮쳐 나는 모든 것을 먼지 걸레로 2번씩 닦지 않을 수 없다. 발밑에서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조그만 방의 얇은 벽을 통해 이 고약한 먼지를 목구멍으로 삼킨 막내 아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육체의 아픔처럼 절망감을 느끼고 목 언저리에 생긴 불안의 엉어리를 꿀꺽 삼켜버리려 한다. 목구멍을 꽉 조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먼지, 눈물, 절망이 섞인 것이 내 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이제 정말 투쟁을 시작한다. 창문을 연 후 얼굴을 실룩이며 부스러기를 썰어모은 다음 먼지떨이를 들고 모든 것을 꼼꼼하게 털어내고 마지막으로 마른 걸레를 물에 담근다. 1제곱미터만 깨끗이 닦아도 걸레를 다시 빨지 않을 수 없다. 깨끗한 물은 금방 뿌연 우윳빛으로 변한다. 3제곱미터를 닦고 나면 물은 진득진득해진다. 양동이 물을 쏟으면 보기 싫은 석회 찌꺼기만 남는다. 손으로 그것을 긁어내고 씻어낸 다음 다시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한다. 내 눈은 내 얼굴을 지나 거울 속으로 들어간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쌍둥이 레기나와 로베르트의 모습이 보인다. 내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 동안 프레드의 손이 탯줄을 자르고 기구를 소독하고 내 이마를 짚어주었다. 그는 난로에 불을 떼고 우리 둘을 위해 담배를 말았으며 결국 탈영하고 말았다. 나는 그가 법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알고 나서 비로소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가끔씩 생각한다. 그는 나를 두 팔에 안고 지하실로 데려갔다. 내가 곰팡내 나는 서늘한 지하실에서 은은한 촛불의 불빛을 받으며 처음으로 쌍둥이를 가슴에 안았을 때 프레드가 함께 있었다. 클레멘스가 의자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을 때 수류탄이 우리 집 위를 날아갔다. 하지만 물이 꾸르륵 소리를 내며 위험 소리를 알렸고 나는 다시 더러움과 투쟁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되돌아간다. 을에 그르듯 있는 힘을 다해 물통을 바닥에 내려놓은 나는 방금 닦은 자리가 마르면서 아주 투명하고 하얀 석회 덩어리가 생긴 것을 발견한다. 나는 보기 흉한 그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하얀 무인 얼룩이 나의 선한 의지를 꺾어버리고 내 힘을 빠지게 해 양동이 속에 맑은 물을 바라봐도 별로 힘이 나지 않는다. 나는 물이 천천히 흘러나오는 수도꼭지 밑에 빈 양철통을 자꾸만 갖다 댄다. 내 시선이 거울 안쪽 뿌옇게 흐려져가는 먼 곳을 빨아들인다. 내 두 아이의 몸이 빈대에 물려 부어오르는 것과 몸에 생긴 이에 물린 자국이 보인다. 전쟁 때문에 생긴 엄청난 무리의 해충을 생각하면 구역질이 난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수십억 마리의 이와 빈대, 모기와 벼룩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알려주라는 말없는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아, 나는 안다. 잊을 수가 없다. 내 아이들이 이 때문에 죽은 것을. 보건부 장관의 사촌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우리에게는 완전히 쓸모없는 약을 팔고 잘 듣는 좋은 약은 빼돌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 나는 안다. 잊을 수가 없다. 거울란 뒤쪽에서 이에 물려 보기 흉해진 내 두 아이가 고열에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 애들이 조그만 몸이 쓸데없는 주사를 맞고 부풀러 올라 있다. 오늘이 일요이기 때문에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통을 움켜잡지 않는다. 나는 전쟁이 일으킨 더러움과의 싸움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프레드의 얼굴이 보인다. 내 마음의 삶을 불어넣어주는 사랑이 없다면 쓸모없었을지도 모르는 사정없이 늙어가며 삶에 파먹힌 얼굴. 다른 남자들은 진지하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은 모든 것을 일찍부터 무관심하게 여기는 남자의 얼굴.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이후로 그의 모습은 자주, 정말 자주, 더욱 자주 보인다. 나는 거울 속에서 미소 짓고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의 미소를 바라보며 놀란다. 점점 더 맑아지는 수돗물이 꾸르륵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 나는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어 내 얼굴로 되돌리는데 성공하지 못한다. 내 원래의 얼굴은 미소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저 뒤쪽에 여자들이 보이고 느리느리 흘러가는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 얼굴이 누런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린다. 거친 땅을 파는 얼굴이 검은 여자들이 보인다. 그 뒤에서 빈둥거리는 남자들이 무의미하면서도 무척 매력적으로 북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 젖먹이를 등에 업은 갈색 피부의 여자들이 절구통에서 곡식을 빻는 것이 보인다. 반면에 남자들은 입에 파이프를 물고 멍청한 표정으로 볼 주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다. 그리고 런던, 뉴욕, 베를린의 임대 아파트 단지와 파리의 컴컴한 골목에 사는 나의 백인 자매들, 어떤 주정뱅이가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귀 기울이는 안쓰러운 얼굴들이 보인다. 그리고 거울을 스쳐 지나가자 역겨운 물이 내 아이들을 죽음에 몰아넣게 될 결코 칭찬받지 못할 낯선 해충들이 몰려오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물통은 벌써 오래전에 다 채워졌다. 일요일이지만 나는 청소해야 하고 더러움에 맞서 싸워야 한다. 나는 몇 해 전부터 이 단칸방 더러움에 맞서 싸우고 있다.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걸레를 헹구어 빨고 더러운 물을 하수구에 내다버린다. 60년 전에 건장한 미장이 청년들이 이 방에서 지치도록 일할 때처럼 많고 많은 석회 찌꺼기를 다 긁어 씻어내면 나의 싸움이 끝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나는 물통을 채워야 할 때마다 종종 거울 속을 바라보곤 한다. 그러면 내 눈은 그 뒤쪽으로부터 돌아와 생기 없고 무관심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놀이를 지켜보는 내 자신의 얼굴에 와서 멈춘다. 그러면 이따금씩 아이들의 얼굴에서 나와 내 얼굴에 머무는 것 같은 미소가 보인다. 또는 단호한 결심과 정오, 가혹함의 표정이 보이는데 결코 잊히지 않는 이런 가혹한 표정에 나는 놀라기는커녕 자랑스러워한다. 하지만 오늘은 일요일이라 프레드와 함께 지낼 것이다. 아기는 자고 있고 클레멘스와 클라라와 축제 행렬을 구경하러 갔다. 뜰에서는 3가지 예배, 2가지 오락 연주에 1가지 강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어느 흑인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이 모든 것을 뚫고 유일하게 내 가슴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의 흑인 연가 가사 중의 일부입니다. 혹시 프레드가 돈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함께 춤추러 가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아래층에 사는 주인 여자한테서 외상으로 새 립스틱을 살 것이다. 그리고 프레드랑 같이 춤추러 가면 좋을 텐데. 맹물같이 싱거운 2개의 설교를 뚫고 흑인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부르는 노래가 여전히 들려온다. 이런 설교 소리를 들으면 정오가 솟구친다. 그들의 쓸데없이 공허한 말이 썩은 음식처럼 내 몸속으로 밀려든다.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래, 오늘은 일요일이다. 그리고 우리 방은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하다. 이 냄새는 나를 눈물 짓게 하기에 가뭄에 콩나듯 고기 맛을 보는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눈물 짓게 하리라. 그렇게 흑인 가수가 노래한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